독일 루프트한자 본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7년차 베테랑 승무원이 회사 규정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제출한 특별 보고서 때문에 경영진 전체가 긴급 회의에 소집되었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7년 동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아시아 노선을 거부해온 승무원이 갑자기 한국행 비행기에만 탑승하겠다고 선언한 내용은 항공사 내부에서 굉장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감동적인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더욱 믿기 힘든 건 이 승무원의 과거였습니다. 일본에서 치명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동양인 남성만 봐도 공황 발작을 일으킬 정도였거든요. 독일 항공업계는 경악했어요. 정신과 치료가 필요했던 여성이 단 3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는 게 사실 설명이 안 됐거든요. 독일 최고 정신과 의사들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대체 인천공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연으로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걸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이제 한국에서만 일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저는 안나 밀러입니다. 독일 민헨 출신으로 루프트한자에서 7년째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27세인 지금까지 주로 유럽 내 노선만 담당해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파리로, 민헨에서 로마로 이런 익숙하고 안전한 루트들만 말이죠. 왜 아시아 노선을 피해왔는지 아시겠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그건 제 20세 때의 끔찍한 경험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민헨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학생이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일본 도쿄 대학에 가게 되었죠. 처음엔 정말 설렜습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모든 게 신선하고 흥미로웠거든요. 독일에서 자란 저에게 아시아는 신비로운 대륙이었어요. 도쿄에 도착해서 대학 근처 하숙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집주인 아저씨는 친절해 보였고 아들도 대학생이라며 잘 챙겨주겠다고 하더군요.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어요. 일본어도 조금씩 늘고 현지 문화도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집 아들이 문제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친절한 척 접근했죠. 도쿄 구경시켜준다며 맛있는 음식점 소개해준다며 자꾸 저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저도 순진하게 따라다녔습니다. 독일에서는 남녀가 친구로 지내는 게 자연스러우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밤 하숙집에 혼자 있을 때 그 남자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이에요.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다행히 큰일은 면했지만 그 순간의 공포와 굴욕감은 지금도 생생해요. 그런데 더 믿기 힘든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숙집 주인에게 알렸더니 오히려 저를 탓하더군요. 왜 밤늦게 혼자 있었느냐, 남자를 유혹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비난받는 상황이었어요. 대학교에 신고했죠. 하지만 학교 측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자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자는 식이었어요. 심지어 교환학생 담당 교수는 문화적 오해일 수 있다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언어 장벽도 있고 주변에서 말리는 바람에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절망감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숨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결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꿈에 그리던 일본 유학이 악몽으로 바뀐 거죠. 그 일 이후로 저는 아시아 전체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양 문화 자체가 여성을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가부장적이고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문화 말입니다. 유럽에서 자란 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문화였어요. 독일에서는 성평등이 당연하고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거든요. 독일로 돌아온 후 항공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루프트한자 승무원이 된 것도 그 연장선이었죠. 하지만 아시아 노선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시는 그런 곳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7년 동안 유럽 노선만 고집했습니다. 상사들이 아시아 노선을 제안할 때마다 핑계를 대며 피했죠. 유럽어에 특화되어 있어서요. 아시아 문화를 잘 몰라서요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어제 팀장 하랄트 슈미트가 저를 불러 말하더군요. 안나, 이번에 도쿄 노선을 맡아야 할 것 같아. 마리아가 갑자기 아파서 입원했고 다른 승무원들도 모두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대체할 사람이 없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실 수 없을까요? 하고 간청했지만 팀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회사 명령이야, 안나.
거부할 수 없어. 내일 아침 6시 출발이니까 준비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7년 전 그 악몽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일본에 다시 가야 한다니 상상만 해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위선적인 미소, 피해자를 탓하는 시선, 모든 게 다시 생각났어요. 똑같을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동양은 다 똑같아. 여전히 여성을 무시하고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사회일 거야. 그래도 회사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직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고 돌아오자. 그곳 사람들과는 최소한의 접촉만 하자. 출발 전 새벽,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안나, 넌 이제 성인이야. 7년 전에 그 순진한 학생이 아니라고. 이번엔 절대 당하지 말자. 그렇게 저는 7년 만에 다시 아시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승무원일 뿐이었죠. 더 이상 그곳에서 무언가를 기대하지도 배우려 하지도 않을 작정이었어요. 동양은 여전히 7년 전 그대로일 테니까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도쿄행 루프트한자 441편에 탑승했을 때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 했어요. 동료 승무원들인 페트라와 클라우스가 제 표정이 어둡다며 걱정했지만 괜찮다고 대답할 뿐이었죠. 괜찮을 리가 없었지만요. 이륙 후 약 8시간이 지나 시베리아 상공을 지날 때였습니다. 기장 토마스 베커가 승무원실로 급히 연락을 해왔어요. 엔진 이번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예방 차원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에 비상 착륙해야겠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디로 착륙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니 기장의 대답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이다. 한국이야. 믿기 힘들겠지만 정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일본도 싫었는데 한국이라니요. 페트라가 제 얼굴을 보더니 안나, 괜찮아? 얼굴이 새하얘졌어 라고 말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그냥 놀란 것뿐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니 일본이랑 뭐가 다르겠나? 똑같이 동양이잖아. 똑같이 여성을 무시하고 외국인을 차별하는 나라일 거야. 클라우스가 옆에서 그래도 일본보단 낫겠지?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친절하다고 하던데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제 신경을 건드렸어요. 친절하다고?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7년 전 일본에서도 처음엔 모든 사람이 친절해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두 등을 돌렸죠. 기체가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제 가슴은 답답해졌어요. 왜 하필 여기야? 왜 내가 또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하는 거지? 착륙 후 기장이 승무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엔진 점검에 최소 6시간은 걸릴 것 같다. 승객들은 공항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하고 우리도 여기서 대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6시간이라니요? 이 낯선 땅에서 6시간이나 머물러야 한다는 게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항이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일본도 처음엔 깨끗해 보였잖아. 공항 직원들이 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영어가 생각보다 유창했어요. 그래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사고방식까지 서구적인 건 아니야. 속은 여전히 봉건적일 거야. 승객들을 대기실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한국 공항 직원들을 관찰했어요. 정말로 충격적인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지금은 비즈니스니까 친절한 척하는 거겠지. 진짜 문제가 생기면 본색이 드러날 거야. 페트라가 한국 사람들 진짜 친절하다. 독일보다 더 체계적인 것 같아라고 말했지만 저는 겉으로만 그런 거라고 속은 모르잖냐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승객 중 한 명인 브리기테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거예요. 75세의 독일인 할머니였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었죠. 순간 모든 승무원들이 당황했어요.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여기는 한국이었거든요. 한국 의료진을 믿을 수 있을까?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클라우스가 급히 공항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직원이 즉시 응급의료팀에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죠. 한국 병원이 독일만큼 선진적일까? 의료진이 서구인 체질을 이해할까? 브리기테 할머니가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이런 데서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일본에서처럼 또 외국인이라고 차별받는 건 아닐까? 공항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저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젊은 한국인 의사와 간호사들이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럽에서는 의료진의 경험과 실력을 신뢰할 수 있지만 여기는 동양이잖아요. 게다가 언어 장벽 때문에 정확한 의사소통이 될지도 의문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실까요? 저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지만 동시에 최악의 상황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7년 전 일본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던 그때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야. 형식적으로만 도와주고 진짜 책임은 지지 않을 거야. 브리기테 할머니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걸 보며 저는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승객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브리기테 할머니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의료진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를 확인하더니 서로 빠르게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불안해졌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의사가 저희에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근경색이라니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페트라가 제 팔을 잡으며 안나 어떡하지? 할머니가 정말 위험한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승무원으로서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죠. 그런데 속으로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독일 같은 선진 의료 시스템이 있을까? 의료진이 서구인의 체질과 병력을 제대로 이해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클라우스가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어떤지 모르겠네. 독일만큼 좋을까? 라고 중얼거렸는데 그 말이 제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할머니를 들것에 올리며 병원으로 이송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믿기 힘들겠지만 정말로 충격적인 건 그들의 전문성이었습니다. 움직임이 정확하고 신속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겉으로는 전문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실력은 어떨까? 독일 의료진만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응급의학과 의사가 제게 다가와서 보호자이신가요? 같이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보호자는 아니지만 승무원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제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그때 정말로 절실하게 느꼈어요. 이 할머니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려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불안감도 몰려왔습니다. 여기는 한국이야. 독일이 아니라고. 의료진이 실수하면 어떡하지? 언어 문제로 오진이 생기면? 7년 전 일본에서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던 그 상황 말입니다. 구급차가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입구부터 뭔가 달랐어요. 시설이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의심했죠.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엉망일 수도 있잖아. 응급실로 들어가니 의료진들이 즉시 할머니를 접수했어요. 간호사가 저에게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루프트한자 승무원이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가 승무원이시군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응급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독일이었다면 어떨까?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이나 샤리테 병원 같은 곳이었다면 안심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의료기술이 독일만큼 발달했을까? 의사들이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까? 페트라가 안나, 너무 걱정하지 마. 한국도 선진국이잖아 라고 위로했지만 저는 선뜻 믿어지지 않았어요.
선진국이라고 해서 모든 분야가 다 앞선 건 아니잖아요. 30분쯤 지났을 때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 의사였는데 저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또 동양 남성이구나. 7년 전 일본에서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거든요. 하지만 할머니 상태를 알아야 했으니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의사가 김철수입니다. 심장내과 전문의예요 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환자분 상태는 급성 심근경색이 맞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응급처치가 가능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철수 의사의 설명이 너무나 정확하고 전문적이었어요. 관상동맥 중 좌전하행지가 막혔고 지금 응급심혈관 조영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스텐트 삽입술로 혈관을 뚫어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거든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의학 용어를 영어로 정확히 구사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의 자신감이었어요. 독일 의사들과 다를 바 없는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의사가 정말 믿을 만할까? 독일에서라면 당연히 믿었을 텐데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하지만 할머니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도 없었어요. 수술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물어보니 1시간 정도면 끝날 겁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수술을 연간 3,000건 이상 하고 있어요. 성공률은 98% 이상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98%라니 독일의 유명 병원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서도 저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정말 이 병원을 믿어도 될까? 의사가 아무리 자신 있게 말해도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동양의 의료기술이 유럽만큼 발달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7년 전 일본에서 겪었던 일 때문에 동양 남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컸어요.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의 생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1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독일이었다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할머니. 가족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페트라와 클라우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과연 이 한국 병원을 믿어도 될까 하는 생각 말이죠. 수술실 앞에서 1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독일이었다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안나 뮬러 씨 맞으시죠? 라고 말했어요. 승무원 명단을 미리 확인했나 보더군요. 그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죄송합니다.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팀 부팀장이에요. 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영어가 정말 완벽했어요. 독일인 수준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승객분 상태는 어떠신가요? 기체 점검이 끝나는 대로 출발해야 하는데. 승객분이 회복되셔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정말로 놀라운 건 그의 태도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차분했거든요. 병원 측과 연락을 취해서 환자분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루프트한자 본사에도 상황을 보고드려야 할 것 같은데 승무원분들께서 직접 연락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처리하려는 모습이었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체계적인 대응을 보기 힘든데 말이죠. 페트라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안나, 이 사람 진짜 전문적인 것 같아. 공항 직원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게 정상인가?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7년 전 일본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모두 책임을 회피하려 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우려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건 아닐까? 진짜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닐까? 강준혁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더니 저희에게 설명했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이고 일주일 정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루프트한자 측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안도했어요.
할머니가 무사하다니 정말 다행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일주일이라니, 그럼 저희는 언제 독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강준혁이 승무원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호텔을 준비해드리고 병원 왕복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체 점검도 내일까지 완료할 예정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언제였나요? 독일에서도 이 정도 서비스를 받기 힘든데 말이죠. 클라우스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도움까지 받을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아직도 반신반의했어요. 강준혁이 저희를 병원으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를 계속 관찰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진심으로 도우려는 걸까? 아니면 그냥 업무상 하는 말일까? 병원에 도착해서 할머니를 만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시고 고맙다, 안나야.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7년 전 일본에서의 악몽과는 정말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강준혁이 의료진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의학 용어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스텐트 삽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혈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네요. 며칠 더 관찰이 필요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라고 정확히 통역해 주었어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공항 직원이 의학 용어까지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말이죠. 할머니와 대화를 마치고 병원을 나오는 길에 강준혁이 내일 오전에 기체 점검 현장을 보여드릴까요? 승무원분들이시니까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과연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페트라와 클라우스가 좋다고 하니까 거절할 수도 없었죠. 그럼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든요.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강준혁이라는 이 사람,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7년 전의 기억 때문에 저는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전문성과 세심함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내일 정비소에서 그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 강준혁이 약속대로 호텔에 나타났어요. 정비소 구경 가실 준비 되셨나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공항 직원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게 정상일까? 페트라와 클라우스는 신이 났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죠. 7년 전 일본에서 처음엔 친절했다가 나중에 배신당했던 기억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정비소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독일의 루프트한자 정비소만큼이나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이었거든요. 거대한 경납고 안에 여러 대의 항공기가 정비를 받고 있었고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기가 저희 정비팀이 일하는 곳입니다. 라고 강준혁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거 아닐까? 그런데 믿기 힘들겠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들의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정비사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스마트 센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모든 부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죠 라고 강준혁이 설명했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첨단 시스템을 보기 힘든데 말이에요. 클라우스가 와, 이거 정말 최신 기술이네요. 독일보다 더 앞선 것 같아요 라고 감탄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강준혁이 저희를 루프트한자 441편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어요. 정비사들이 엔진 주변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제 감지된 문제는 엔진 2번의 센서 오작동이었습니다. 부품을 교체하고 전체 시스템을 점검 중이에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정비사 한 명이 태블릿으로 AI 진단 시스템을 작동시키더니 몇 분 만에 모든 엔진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으로 99.8% 정확도로 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강준혁이 말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독일의 항공 정비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런 첨단 장비가 있다고 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걸까? 정비사들의 실력은 어떨까? 강준혁이 제 표정을 보더니 의심스러우시죠?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팀장이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영어로 저는 김철호입니다. 대한항공에서 20년, 인천공항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보잉과 에어버스 정비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직접 나서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엔진 문제는 3시간이면 완전히 해결됩니다. 새 센서로 교체하고 전체 시스템 테스트까지 완료하면 독일로 출발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페트라가 정말요? 독일에서는 이런 정비에 하루 이상 걸리는데요 라고 놀라며 물었어요. 김철호 팀장이 웃으며 저희는 24시간 3교대 시스템이고 모든 부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거든요. 효율성이 다를 수밖에 없죠라고 대답했어요. 정비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놀랐어요. 정말로 조용하지만 빠른 속도로 모든 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정비사들이 서로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었어요. 저희는 무소음 정비를 지향합니다. 소음이 많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라고 강준혁이 설명했어요. 독일에서는 정비소가 항상 시끄러웠는데 여기는 도서관처럼 조용했어요. 그런데도 작업 속도는 오히려 더 빨랐어요. 3시간 후 정말로 모든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철호 팀장이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엔진 상태 완벽하고 언제든 출발 가능해요 라고 보고했어요.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독일에서라면 최소 6시간은 걸렸을 일을 3시간 만에 끝낸 거예요. 클라우스가 이거 진짜 스위스보다 효율적인데요? 라고 중얼거렸는데 저도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한국이 이 정도로 발달한 나라였나? 강준혁이 승무원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모든 안전점검 리스트를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태블릿을 건네주었어요. 화면에는 상세한 점검 내역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엔진 온도, 압력, 진동 수치까지 모든 데이터가 정상 범위에 있었어요. 이런 투명한 정보 공개는 독일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서서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말이죠. 정비소를 나오면서 강준혁이 점심시간까지 시간이 좀 있는데 공항 주변을 구경해 보시겠어요? 한국 문화를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내심 거부하고 싶었어요. 한국 문화라니 일본과 뭐가 다르겠어? 하지만 페트라와 클라우스가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예상치 못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이 저희를 공항 근처 편의점으로 데려갔어요. 한국의 편의점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좀 특별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편의점이 뭐가 특별하겠어 하고 생각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정말 놀랐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24시간 무인 결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가서 그냥 바코드만 찍고 카드로 결제하는 거예요. 직원이 따로 확인하지도 않고요. 더 충격적인 건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물건을 훔치거나 속이려 하지 않는 거예요. 독일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지만 간혹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페트라가 안나, 이거 정말 신기하다. 사람들이 정말 양심적인 애라고 말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클라우스가 독일보다 더 질서정연한 것 같아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강준혁이 저희 표정을 보더니 웃으며 놀라셨죠?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정직과 배려를 배워요.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걸 집에서부터 철저히 교육받거든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에서는 겉으로만 예의 바른 척했는데 한국은 정말로 내면부터 다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이것도 겉모습일 뿐이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한 할머니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젊은 남성이 즉시 주워서 할머니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맙다며 용돈을 주려 했지만 그 남성은 손을 저으며 거절했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만 여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정말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거든요. 전화통화도 작은 소리로 하고 음악도 이어폰으로만 듣고 있었어요.
임산부나 노인분이 타시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강준혁이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배워요. 공공장소에서의 예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라고 설명했어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러시아워 시간대인데도 이렇게 질서정연할 수가 있다니요. 독일의 지하철도 질서정연하지만 여기는 뭔가 다른 차원이었어요. 사람들의 표정도 여유로웠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페트라가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지? 라고 물었더니 강준혁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편의를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배우거든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7년 전 일본에서 겪었던 일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일본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모두 책임을 회피하려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려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이것도 겉으로만 그런 건 아닐까? 진짜 어려운 상황이 오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강준혁이 제 표정을 보더니 아직도 의심스러우시죠? 이해해요. 처음 보는 문화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행동한다는 걸 말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과연 이 사람 말이 맞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공항으로 돌아온 후 강준혁이 혹시 시간 되시면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승무원분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아서요 라고 제안했어요. 페트라와 클라우스는 호텔에서 쉬겠다며 먼저 돌아갔고 저는 강준혁과 공항 카페에 앉게 되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과 혼자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도 하루 종일 봐온 한국의 모습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며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강준혁이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이 달랐다고요. 그러자 강준혁이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이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도 될까? 7년 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런데 믿기 힘들겠지만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준혁의 눈빛이 너무나 진실해 보였거든요. 마치 정말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7년 전 일본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다고, 그래서 아시아 전체에 대한 편견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강준혁이 어떤 일이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도쿄대학 교환학생 시절 하숙집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일을 털어놓았어요. 성추행을 당했던 것,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것까지요.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비난받았고 학교에서도 경찰에서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동양 전체가 다 그런 줄 알았다고요. 말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이야기였거든요. 강준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가 정말로 진심 어린 표정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건 일본이 잘못한 거예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그들이 잘못한 거라고요. 혹시 저희 한국도 같은 줄 아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사과할 필요도 없는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한국은 달라요라고 강준혁이 계속 말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피해자를 탓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배워요. 특히 여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철저히 교육받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오늘 하루 본 한국인들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어요. 지하철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던 사람들, 할머니 지갑을 주워다 드리던 청년의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7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강준혁이 당황하며 괜찮으세요? 제가 뭔가 잘못 말했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게 처음이라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7년 동안 혼자 견뎌오셨구나라고 강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모든 나라가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너무나 따뜻했어요. 마치 오빠가 동생을 위로하는 것 같았거든요. 일본에서는 아무도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는데 이 낯선 한국 남성이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늘 하루 보니까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강준혁이 맞아요. 저희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도우려는 마음이죠. 가족이 아니어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깨달았어요. 7년 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일본의 문제를 아시아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생각했던 거였어요.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였고 다른 문화를 가진 곳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라고 사과했더니 강준혁이 이해해요. 상처받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진실을 아신 거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카페를 나오며 강준혁이 내일 독일로 돌아가시겠지만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시 오세요. 그때는 관광객이 아니라 친구로 오시면 더 많은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로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말이에요.